차가운 수술실 바닥으로 붉은 혈액팩이 툭 떨어져 터지면서 비릿한 피 냄새가 복도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의료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악의가 개입된 잔혹한 전쟁의 서막임을 직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 생명을 붙들고 있던 유일한 동아줄인 수혈용. 혈액이 누군가의 고의적인 충돌로 인해 바닥에 흩뿌려진 것인데요. 그 붉은 웅덩이 위로 비치는 병원, 복도의 창백한 형광등 불빛은 마치 이 지역에 꺼져가는 생명력을 조롱하는 듯 서늘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알게 된 이상철이 충격으로 비틀거리던 찰나, 사무실을 박차고 나온 이지혁이 극심한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송된 응급실마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응급실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힌 이상철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비켜.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저기 피가 안 보여? 수혈해야 한다고. 평생을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고 고지식하게 살아온 이상철이었지만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체면도 도덕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안 요원의 멱살을 잡고 밀쳐내며 뒤칠갑이 된 복도를 향해 기어갔지만 건장한 사내들에게 제압당해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흐릿한 의식 속에서 지켜보던 이지혁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핏물과 섞여들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병원 CCTV 해킹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진석에게 쫓겨나 빈털터리가 된 구성이었습니다. 허름한 모텔방, 노트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광기, 어린 눈동자를 비추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손에는 낡은 대포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잘했어. 수혈팩 하나 터뜨린 걸로 응급실 가동이 30분은 지체될 거야. 그 시간이면 골든타임은 넘기겠지. 그녀가 전화를 끊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단순히 박진석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의 아들 박성재가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이지혁을 고통스럽게 죽임으로써 박성재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그 틈을 타 박진석의 기업을 공중분해시키려는 그야말로 악마적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박진석,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 무너지는 꼴을 똑똑히 보여주지. 그리고 내가 세운 그 잘난 회사도 내 손안에서 가루가 될 거야. 고성이는 모텔방 구석에 놓인 컵라면을 씹으며 도끼 서린 눈으로 화면 속 고통받는 이지혁의 가족들을 감상했습니다. 병원 로비로 장면이 전환되면서 뒤늦게 달려온 박성재가 이 끔찍한 난장판을 목격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피, 울부짖는 이상철과 김다정, 그리고 넋이 나간 채 벽에 기대어 있는 지은호의 모습. 박성재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사고가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혈액팩이 터질 리 없었고 보안 요원들이 환자 보호자를 저렇게 과격하게 제압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박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습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구 짓이야? 말해. 내 친구 수술을 막으라고 시킨 게 누구냐고. 박성재의 살기등등한 눈빛에 보안팀장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때 박성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받자마자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재야. 친구가 많이 아프지? 쯧쯧. 그러게 내 아빠가 나한테 좀 잘했어야지. 고성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래? 지혁이는 아무 죄도 없잖아. 박성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고성이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죄. 가난한 게 죄고 힘없는 게 죄야. 내 친구 살리고 싶니? 그럼 지금 당장 내 아빠 금고에 있는 이중장부 그거 가지고 와. 안 그러면 내 친구 심장 영원히 멈추게 될 거야. 전화가 끊기자 박성재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튀었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를 넘겨야 하는 딜레마. 박성재는 피가 맺힌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결심한 듯 차가운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다 죽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대신 당신도 무사하진 못할 거야. 박성재는 이제 더 이상 착한 아들도 듬직한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복수기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지은호는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이지혁을 바라보며 말라버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에 해맑고 긍정적이었던 지은호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누군가의 장난감처럼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도 서늘한 분노가 깨어난 것입니다. 옆에서 오열하다 실신 직전인 김다정을 부축하던 지은호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지혁 선배, 우리가 지켜야 해요. 저 사람들이 선배 죽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지은호는 주머니에서 이지혁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된 통화 녹음 목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이 쓰러지기 전 혹시라도 남겨두었을지 모를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박진석 회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흘러나오는 박진석의 목소리. 자네가 내 아들 친구라고? 건방지게. 내 뒤를 캐고 다녀? 지은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지혁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박진석과 고성희 사이의 추악한 비리에 연루되어 스트레스를 받다가 병이 악화된 것이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선배가 못다한 일, 내가 끝낼게. 그 시각, 박진석은 자신의 서재에서 불안에 떨며 위스키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쫓겨나면서 저주를 퍼붓고 간 뒤로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고 검찰의 내사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눈에는 핏발이 선 아들의 모습에 박진석은 움찔했습니다. 너 예의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박진석의 호통에도 박성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와 아버지의 책상 위에 있는 명패를 집어 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명패가 박살이 났습니다. 아버지, 아니, 박진석 씨, 지금 당장 지혁이 수술 진행시키세요. 병원장한테 전화해서 최우선 순위로 올리라고요. 박성재의 서늘한 협박에 박진석은 기가 막히다는 듯 터수음을 쳤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그깟 친구 놈 하나 때문에 애비를 협박해. 박성재는 비릿하게 웃으며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거 고성희가 찾던 이중장부 사본입니다. 제가 복사해뒀죠. 이거 검찰에 넘어가면 아버지 인생은 감방에서 끝나게 될 겁니다. 선택하세요. 아들을 살인자의 자식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친구를 살린 은인으로 남을 건지. 자식에게 약점을 잡힌 박진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천하의 박진석이 자기 아들에게 협박당하는 꼴이라니. 하지만 박성재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친구를 잃으면 자신도 끝장내겠다는 그 도끼. 결국 박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장 연결해. 당장. 박성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은 병원 밖에서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는 고성이었으니까요. 한편 이상철은 병원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말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정직하게만 살면 복이 온다던 옛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지만 남은 건 병든 아들과 무력한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때 비상구 문이 열리며 이지환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동생 이지환의 목소리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형, 정말 저대로 죽는 거예요? 나 형한테 아직 못 해준 게 많은데. 이상철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환아, 우린 힘이 없다.
돈도 없고 백도 없어. 하지만 이상철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내 새끼 건드리는 놈들은 가만 안 둔다. 그게 누구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역이 살릴 거다. 그는 박진석이나 고성이가 나타나면 그들과 동교진하겠다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처절한 사리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수술이 결정되고 이 지역이 수술실로 이동하려던 찰나 병원 전력이 갑자기 차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전입니다. 비상발전기 가동해 의사들의 고함과 함께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고성이가 기어이 병원 전력 시스템까지 손을 댄 것입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이 지역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모니터의 경고음이 어둠 속에서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지은호가 이 지역의 손을 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 지역의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고성이가 고용한 해결사였습니다. 그는 혼란을 틈타 이 지역의 산소 마스크를 벗기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개자식아 하는 고함과 함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해결사를 들이받았습니다. 바로 지은호의 동생 지강호였습니다. 평소에는 누나 속만 썩이던 그였지만 병원 복도에서 수상한 낌새를 채고 잠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강호와 해결사가 엉겨붙어 바닥을 구르는 사이 박성재가 핸드폰 플래시를 비추며 달려왔습니다. 잡아. 저 놈 잡아. 박성재의 고함에 이지환까지 압세하여 해결사를 제압했습니다. 해결사의 품에서는 이 지역에게 투여하려던 독극물 앰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본 이상철은 이성을 잃고 해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누가 시켰어? 내 아들 죽이라고 누가 시켰냐고.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며 병원에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 이 지역의 침대 주변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분노로 뒤범벅된 가족들의 얼굴.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사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제압된 해결사의 사진을 찍어 고성이에게 전송했습니다. 당신 끝났어. 이제 내 차례야.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들이 다급하게 이 지역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지은호는 이 지역에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선배, 살아서 나와. 나와서 저 사람들 다 벌받는 거 봐야지. 억울해서라도 살아야지. 그녀의 도끼 어린 응원은 이 지역의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혔을 것입니다. 같은 시각,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직감한 고성이는 모텔방을 빠져나와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뒤를 쫓는 검은 세단이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보낸 사람들이 아닌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넘긴 이중장부 덕분에 고성이는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비젖은 도로 위를 질주하는 고성이의 차와 그 뒤를 쫓는 수사관들의 추격전. 고성이는 핸들을 꺾으며 광기 어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난 이렇게 안 끝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빗길에 미끄러진 그녀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그려졌습니다. 다시 병원, 수술은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출혈이 안 잡혀, 혈압 떨어집니다. 집도의의 다급한 외침. 대기실에 있던 가족들의 피를 말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박성재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피 묻은 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벌인 이 끔찍한 짓들. 그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옆에 앉은 이상철이 그의 어깨에 투박한 손을 올렸습니다. 성재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지역이 수술방에도 못 들어갔어. 아버지의 용서에 박성재는 결국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수술실 램프가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의사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은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뜸을 들이는 그 찰나의 순간. 과연 이 지역은 살아났을까요? 아니면 고성이의 저주가 통한 것일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찢어질 듯한 이명만이 고막을 때리고 있었는데 고성이는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끔찍한 혼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눈을 뜨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눈꺼풀은 마치 1000톤의 바위가 짓누르는 듯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요. 전신에서는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타들어가는 듯한 목의 갈증과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 소리만이 그녀가 아직 이승에 붙어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나 안 죽었어. 살아있는 거야? 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건 그저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빗길 과속으로 절벽 아래로 추락했던 그 순간 차체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꼈던 기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습니까? 제 목소리 들리면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의사의 다급한 외침에 고성이는 필사적으로 눈을 뜨려 했고 아주 미세하게 속눈썹이 떨렸습니다. 시야가 흐릿하게 밝아지며 하얀 천장이 들어왔지만 고성이는 곧바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 아래로는 마치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완벽하게 단절된 느낌. 그것은 죽음보다 더 잔인한 형벌, 전신마비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남들을 발 아래 두려 했던 그녀가 이제는 똥오줌조차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처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한편 병원 반대편 중환자실에서는 또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의료진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면회가 통제되고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산소호흡기를 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곁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 이상철과 친구 박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취가 풀리면서 밀려오는 수술 부위의 통증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건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자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지혁아, 정신이 좀 드냐? 아빠 알아보겠어. 이상철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지혁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범인 잡았어요? 박성재가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인거에 손대려던 놈은 지강호가 잡아서 경찰에 넘겼고 배우였던 고성이는 도주하다가 사고가 났어. 지금 이 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있다더라. 척추가 완전히 부러져서 평생 못 일어날 거래. 박성재의 말에 이지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여자가 천벌을 받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 법도 했지만 이지혁은 오히려 불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성재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고성이 뒤에 내 아버지 박진석 회장이 있잖아. 그 사람은 자기 살길 찾으려고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이지혁의 예리한 지적에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고성이는 행동대장이었을 뿐 모든 비리의 몸통이자 이지혁을 눈엣 가시로 여겼던 또 다른 적, 자신의 아버지 박진석은 건재했습니다. 심지어 검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상태였죠. 이지혁은 이상철의 손을 잡으며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성재야. 나 깨어난 거 비밀로 해줘. 의식불명 상태라고, 매사 가능성 있다고 소문내. 이상철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멀쩡히 살아난 애를 왜 죽은 사람 취급해? 이지혁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놈들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요. 내가 깨어났다는 걸 알면 박진석은 또다시 암살자를 보낼 겁니다. 내가 죽어간다고 믿게 만들고 그들이 안심하고 꼬리를 드러낼 때 그때 잡아야 해요. 이것은 생존을 위한 이지혁의 처절한 승부수였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은 VIP 병동의 특실에 누워있는 고성이를 찾아갔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꼼짝도 못하는 아내를 내려다보는 박진석의 눈에는 연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그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꼴이 이게 뭐야. 그러게 적당히 좀 설치지. 하지만 걱정 마. 당신이 누워있는 덕분에 일이 아주 쉽게 풀리게 생겼어. 박진석은 고성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내가 횡령한 거, 비자금 조성한 거, 전부 당신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어.
당신은 어차피 몸도 못 쓰니 감옥 갈 일도 없을 거 아니야? 그냥 평생 병원에 누워서 내 죄까지 다 짊어지고 살아. 그게 당신 죄값이야. 고성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믿었던 남편, 아니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박진석이 자신을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마비된 성대는 씩씩거리는 바람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박진석은 그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가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해서 우는 거지. 알았어, 용서해 줄게. 잘 가라. 내 화려한 날들의 들러리. 박진석이 병실을 나가자 고성이의 심전도 모니터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육체 안에 갇힌 악마의 영혼이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지역의 작전대로 병원에는 심장 이식 환자, 이 지역 수술 후 합병증으로 뇌사 위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이 연극의 주연 배우로서 완벽한 연기를 펼쳐야 했는데요. 그녀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 선배 좀 살려주세요. 왜 눈을 안 뜨는 거야? 흑흑. 그녀의 실감 나는 오열 연기에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품에 안겨 그녀를 위로하던 정순이 지은호 엄마는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적당히 해라. 너 그러다 탈진하겠다. 지역이 멀쩡하다며? 지은호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엄마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엄마, 쉿. 지금 저기 기자들이 보고 있단 말이야. 더 슬프게 울어야 돼. 지은호의 남동생 지강호와 여동생 이수빈도 이 작전에 합류했습니다. 지강호는 병원 로비에서 우리 매형 살려내 라며 난동을 부리는 척하며 병원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었고, 이수빈은 자신의 SNS에 오빠, 제발 일어나. 기적이 필요해라는 글과 함께 검은색 배경사진을 올려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가족들의 눈물겨운 사기극 덕분에 박진석과 그의 측근들은 이 지역이 재기불능 상태라고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박진석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들 박성재가 넘긴 이중장부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인은 고성이 식물인간 상태와 이지역 내사 위기뿐이니 자신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박진석은 이사회장에서 뻔뻔하게 연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최근 불미스러운 일은 제 아내가 저 몰래 벌인 독단적인 비리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친구인 이지역 군의 일도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회사의 경영은 흔들림 없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는 박진석의 태도에 이사들은 웅성거렸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어 반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박성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니, 박진석 회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성희 씨 혼자서 수천억을 횡령했다고요? 박성재의 도발에 박진석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꾸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충격이 큰 건 알겠다만 사실은 사실이다. 증거 있니? 박진석이 승리의 미소를 짓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바로 전신 마비 상태인 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휠체어를 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고성이의 딸 박영라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여길 왜? 박진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영라야. 내가 여길 왜? 내 엄마는 거동도 못하잖아. 박영란은 차갑게 아버지를, 아니 의붓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는 몸을 못 움직여요. 말도 못하고요. 하지만 박영란은 고성이의 휠체어에 부착된 특수 장치를 가리켰습니다. 안구 마우스였습니다. 눈동자의 움직임만으로 글자를 입력해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장치였죠.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짓밟힌 후 딸 박영라에게 필사적으로 눈빛을 보냈고 엄마의 처참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린 박영라가
며칠 밤낮으로 훈련을 시켜 이 자리에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고성이의 눈동자가 화면 위를 분주하게 움직이자 기계음 섞인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박, 진, 석, 너, 축, 고, 나, 축, 자. 회의실은 공포와 경악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고성이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비, 자, 금, 개, 좌, 비, 번, 내, 가, 안, 다, 증, 거, 여, 기, 이즈, 다. 박영라가 품에서 고성이가 숨겨두었던 진짜 원본 장부 박진석이 모르는 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진석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저거 뺏어. 저 미친 모녀 끌어내. 경호원들이 달려들려는 찰나 또다시 회의실에 스크린이 켜지며 한 남자의 영상이 송출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줄 알았던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영상 속에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들. 박진석 회장이 저를 죽이려 했던 뇌사 환자 이지혁입니다.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지혁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녹취록과 CCTV 영상, 지금 검찰에 전송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고성희 씨에게 제 암살을 사주하고 실패하자 고성희 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정황까지요. 영상 속 이지혁의 옆에는 지은호가 서서 증거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 그리고 배신당한 고성희 박영라가 일시적으로 손을 잡고 박진석을 무너뜨리기 위해 짠 거대한 판이었던 것입니다. 박진석은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이라고. 하지만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씨, 살인교사 및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박진석은 고성희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마녀 같은 년, 내가 감히 나를. 그러자 고성희의 기계음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지, 옥, 서, 보, 자, 여, 보. 고성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인매는 기괴하게 비틀려 웃고 있는 듯했습니다. 악이 악을 처단하는 비극적이고도 통쾌한 파멸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으로 돌아온 이지혁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의 표정은 씁쓸했습니다. 옆에 다가온 박성재가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집구석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았다. 이지혁은 커피를 받아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덕분에 심장도 튼튼해지고 좋네. 근데 성재야, 너 괜찮냐? 아버지 간방 가시고 새어머니는 저렇게 되셨는데. 박성재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냐? 하지만 이게 맞아. 썩은 건 도려내야지. 나 회사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당분간 여행이나 갈까 해. 영나, 녀석도 유학 보낼 거고. 두 친구는 말없이 주먹을 부딪혔습니다. 피보다 진한 우정이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두 남자, 여기서 청승 떨고 뭐 하세요? 치킨 시켰으니까 빨리 와요. 엄마랑 아버님도 오셨어요. 지은호의 밝은 목소리에 병실의 무거운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지혁은 휠체어를 돌려 지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에게 그녀는 세상 그 무엇보다 눈부신 존재였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이 부르자 지은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가왔습니다. 왜요? 어디 아파요? 이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쿵, 쿵, 쿵. 힘차게 뛰는 심장 박동. 들리지?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살려낸 거야. 지은호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고 뒤에서 지켜보던 박성재는 아우, 닭살. 나 먼저 간다라며 질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저녁을 보내고 있을 때 박진석이 수감된 구치소 독방. 박진석은 벽을 보고 앉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숨겨둔 카드는 아직 남았어. 그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상철이 지역의 아빠와 김다정,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이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 적힌 글귀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들,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박진석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지역의 출생에 얽힌 이상철과 김다정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박진석의 망상일까요? 그리고 장면은 다시 병원으로 전환되어 전신 마비 상태로 누워있는 고성희의 병실. 캄캄한 밤, 간병인도 없이 홀로 누워있는 그녀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은 천장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였습니다. 그 붉은 불빛을 바라보며 고성희는 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되뇌었습니다. 박성재, 이지역, 웃지 마라. 내 딸 영라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실 박영라가 이지역을 도와 아버지를 친 것은 엄마의 복수를 위해서였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무너진 집안에 대한 분노가 이지역과 박성재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법. 박영라가 챙긴 짐 가방 속에 고성희가 비밀리에 건넨 스위스. 비밀 계좌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자락이 붉은 와인으로 얼룩지며 비명소리가 식장을 가득 메우던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공포영화의 한 장면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이지역과 지은호의 결혼식.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신랑 입장을 기다리던 이지역의 심장은 새롭게 이식받은 건강한 심장만큼이나 힘차게 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설렘은 예식장 입구에 배달된 기괴한 화환 하나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검은 국화로 장식된 그 화환의 리본에는 축하 문구 대신 결혼 축하해. 지옥에서 돌아온 피가라는 섬뜩한 글귀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화환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괴한이 신부. 대기실을 향해 붉은 페인트가 든 양동이를 투척했던 것인데요. 다행히 박성재가 몸을 날려 막아낸 덕분에 지은호는 무사했지만 박성재의 턱시도는 붉은 페인트로 피칠갑을 한 듯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야? 저 놈 잡아. 이지환과 지강호가 동시에 뛰쳐나가 괴한을 제압했지만 놈은 바닥에 깔린 채로도 희죽희죽 웃으며 소름 끼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시작일 뿐이야. 주인님이 보내신 선물이다. 난장판이 된 식장 한가운데서 이지역은 지은호를 등 뒤로 감추며 주의를 경계했습니다. 그 이니셜이 가리키는 사람은 단 2명. 감옥에 있는 박진석, 아니면 실종된 박영라. 이지역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1년간의 평화는 폭풍전야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경찰이 출동하고 괴한이 연행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이미 축제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이지역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우리 결혼식이야. 저런 것들 때문에 망치지 마. 그냥 진행해. 보란듯이 행복하게 사는 게 복수야. 지은호의 단단한 눈빛에 이지역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셔츠에 페인트가 튀고 하객들은 불안해했지만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애틋하게 서로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주례사를 듣는 내내 이지역은 맹세했습니다. 내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다시는 너를 위험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1년 전 도망치듯 스위스로 떠났던 촌스러운 대학원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채 차가운 아우라를 뿜어내는 그녀. 바로 박영라였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수행 비서들이 캐리어를 끌고 따르고 있었는데요. 박영란은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이지혁 지은호, 오늘 결혼식. 식장 난동 해프닝 기사를 본 박영라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해프닝. 이제 시작인데 해프닝이라니 섭섭하네. 그녀가 쓴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예전의 철없는 막내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훔쳐낸 스위스 비밀 계좌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손에 쥐고 지옥 같은 훈련을 거쳐 괴물이 되어 돌아온 복수기의 눈빛이었죠. 박영란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라타며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요양병원이요. 엄마 보러 가야죠. 박영라가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최고급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철통 보안을 뚫고 들어간 VIP 병실에는 전신 마비 판정을 받은 고성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1년 사이 앙상하게 말라버린 고성이는 눈동자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는데요. 딸 박영라가 들어오자 고성이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 고성이의 눈과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영란은 엄마의 침대 곁에 앉아 굳어버린 엄마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엄마, 나왔어. 많이 기다렸지. 나 돈 많이 가져왔어. 아빠가 숨겨둔 그 돈 내가 다 찾았어. 박영라의 말에 고성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박영라는 엄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죽여버리자. 우리를 이렇게 만든 아빠도, 박성재 오빠도, 그리고 그 잘난 이지혁도. 박영란은 가방에서 최신형 태블릿 PC를 꺼내 엄마의 눈앞에 고정시켰습니다. 안구 마우스 시스템이 가동되자 고성이는 기다렸다는 듯 눈동자를 굴려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몸. 레. 서. 미. 안. 하. 다. 네. 딸. 박영란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머리만 빌려줘. 손발은 내가 할게. 고성이의 눈동자가 다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 성. 재. 회. 사. 주. 식. 매. 집. 끝. 나. 미. 응. 차명 계좌로 30% 확보했어. 내일 주주총회에서 내가 최대 주주로 등극할 거야. 오빠는 꿈에도 모르고 있겠지. 자기가 믿던 전문 경영인이 내 사람이라는 걸. 모녀의 대화는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엄마가 설계하고 흑화한 딸이 실행하는 복수극. 병실 안의 공기는 살기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이 구속된 후 회사를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박성재는 긴급 호출을 받고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주주총회라니요.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박성재는 그곳에 앉아 있는 인물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여자. 오랜만이야, 오빠. 아니, 전 전무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박영라였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영라? 내가 여길 어떻게? 스위스에 있다며. 박영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성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어떻게긴. 내 지분 찾으러 왔지. 아빠가 감방 가면서 흩어진 주식들 내가 다 모았거든. 이제 이 회사 주인은 나야. 박성재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경영이라곤 일도 모르는 내가 회사를. 웃기지 마. 이거 다 불법 자금이지. 고성이가 빼돌린 돈으로 장난치는 거 다 알아. 박성재가 소리치자 박영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짝. 박영라의 손바닥이 박성재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이지환 박영라의 전 보디가드이자 짝사랑남과
임원들이 경악하여 숨을 들이켰습니다. 입 조심해. 우리 엄마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그리고 박영란은 박성재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오빠가 친구 살리겠다고 아빠 팔아넘길 때 우리 엄마랑 나는 지옥을 봤어. 이제 오빠 차례야. 가진 거 다 뺏기고 길바닥에 놔앉는 기분 똑같이 느끼게 해줄게. 박영라의 귀환은 단순히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멸의 예고장이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지화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철없지만 순수했던 박영란은 죽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복수심에 불타는 낯선 여자였습니다.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영라야 하고 불렀지만 박영란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아, 옛날에 내 운전기사. 아직도 안 잘렸니? 그 차가운 말에 이지환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편 신혼여행도 미루고 회사 일로 박성재를 도우러 온 이지혁은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심각해졌습니다. 박영라가 최대 주주가 됐다고? 그 자금이 어디서 났지? 이지혁은 직감적으로 고성희의 스위스 비밀 계좌가 풀렸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즉시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야, 당분간 카페 나가지 마. 집에 있어. 아니, 본가로 들어가 있어. 상황이 안 좋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호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구청 위생과 직원들과 용역, 깡패들이 들이닥쳐 집기를 부수고 영업 정지 딱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사유가 뭐냐고요? 지은호가 항의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당장 비우랍니다. 건물주. 그 이름은 바로 박영라였습니다. 박영라는 회사를 넘어 이지혁과 지은호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각 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박진석은 변호사를 접견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1년 동안 감옥에서 늙기는커녕 복수의 칼날을 갈며 더욱 독해진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사 양반, 준비는 됐나? 변호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과거 산부인과 기록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 위조. 아니, 재검토 서류 준비했습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받아 들고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좋아. 이걸 이상철, 그 고지식한 양반한테 보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야. 박진석이 노리는 건 이지혁의 출생에 관한 거짓 폭로였습니다. 과거 이상철의 아내 김다정과 박진석이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점을 이용해 이지혁이 사실은 이상철의 아들이 아니라 박진석의 핏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심어주려는 사악한 계략이었죠. 물론 이것은 99% 거짓말이었지만 1%의 교묘한 정황, 증거를 섞어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심리전이었습니다. 며칠 후 평화롭던 이지혁의 본가에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수취인은 이상철. 아무 의심 없이 봉투를 뜯은 이상철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서류와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고 손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다정이 박진석과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 합성된 사진이 있었고 이지혁 유전자 불일치 추정 소견서라는 가짜 서류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상철이 형, 30년 넘게 남의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았소. 이제 내 아들 지혁이 내가 데려가겠소. 박진석 이게 무슨... 이상철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평생을 아내와 아들만을 믿고 살아온 그에게 이 문서는 핵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장을 보고 들어오던 김다정이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이상철은 아내를 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는 이성과 눈앞의 증거가 주는 충격 사이에서 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다정아, 너 박진석이랑 알던 사이였냐? 난데없는 질문에 김다정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예요? 옛날에 같은 동네 살았던 거 당신도 알잖아요. 그 말이 오히려 이상철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박진석의 편지 내용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덮친 것입니다. 그날 밤 이지혁과 박성재는 박영라의 공격을 막아낼 대책을 세우기 위해 비밀 아지트에서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지혁아, 영라가 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해. 고성이의 머리에 자금력까지 갖추니까 괴물이 따로 없어. 지금 이사들도 다 넘어갔고 너희 집안 가게들도 다 공격받고 있어. 박성재의 말에 이지혁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은호 카페도 오늘 박살났어. 하지만 더 걱정되는 건 아버지야. 오늘 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 아버지가 나를 피하시는 것 같아. 박진석이 던진 의심의 씨앗이 벌써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아지트의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박영라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는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여유롭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었네? 쥐새끼들처럼. 박영라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오빠, 그리고 이지혁 씨, 선택해. 순순히 회사 넘기고 한국 떠나면 목숨은 살려줄게. 안 그러면. 박영라가 손가락을 딱 튕기자 벽면에 설치된 TV가 켜지며 실시간 CCTV 화면이 송출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은호가 혼자 있는 집 앞 골목길을 걷고 있었고 그 뒤를 검은 승합차가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은호 언니, 참 착했는데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이지혁이 격분하여 박영라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박영라, 너 진짜 돌았어? 은호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이지혁의 고함에도 박영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사랑이야, 야망이야. 아, 그리고 보너스 하나 더. 박영라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음성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 크크크, 이상철이 놈. 지금쯤 지 마누라 의심하느라 피가 마르겠지. 지혁이가 내 아들이라고 믿게 만들면 그 집구석은 끝이야. 박성재가 경악했습니다. 너 아버지랑도 연락하고 있었어. 박영라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저게 적은 동질하잖아. 아빠가 감방에서 짠 시나리오. 꽤 그럴듯하지 않아? 이지혁 씨, 이제 당신 가족들도 당신을 버릴 거야. 당신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거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회사는 뺏길 위기에 처했고 아내는 납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아버지는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박영라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해보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이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박성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두 남자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반격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